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논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과거를 알면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역사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과거를 보고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1974년 12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당시 아마 중앙일보 이사였을 겁니다. 파산 직전인 한국 반도체를 사재를 털어서 인수하는 것으로 반도체 사업에 처음 진출하게 됩니다. 당시 삼성전자의 회장은 고 이병희 회장이었죠. 1970년대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보다 임금 수준이 낮고 각종 세제 혜택이 좋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웨이퍼의 가공 생산과 조립 공장을 우리나라에 건설하고 생산 기지화했습니다. 이 중에 한국 반도체는 수입상 캠코가 미국 ICII와 합작 투자로 웨이퍼의 가공 산업에 진출하면서 우리나라에 세운 이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국 반도체는 설립 후 전자 손목시계용 칩부터 트랜지스터 등을 자체 개발했지만 첫 해부터 경영난에 허덕이게 되죠. 이 시기에 삼성전자는 1974년과 1977년 지분을 인수하고 삼성 반도체를 이후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1년은 석유파동으로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단순히 이렇게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만은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첨단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육성 계획을 발표하던 이런 시기였죠. 이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미래 먹거리를 반도체로 봤고요. 그리고 1983년 2월 당시 삼성전자의 회장이었던 고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을 선포하죠. 당시에는 삼성전자의 이런 결정을 두고 3년 안에 망할 것이라는 의견이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반도체 산업은 최소한 국민 총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은 돼야 됐고, 그리고 인구 1억은 돼야 됐고, 국내에서 50% 이상은 소비가 되어야 하는 이런 산업이라는 게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어느 것에도 해당되는 것이 없었죠. 그것보다 더 야유를 들었던 것은 64K D램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이런 발표였습니다. 전자시계 칩이나 하나 만드는 회사 인수해놓고 위탁 생산이다 하던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D램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이런 말이 있죠. 될 놈 되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될 놈은 뭘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삼성전자는 아무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983년 12월 발표 10개월 만에 64K D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당시 삼성전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이크론이 64K D램의 기술 이전을 해준다 그래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마이크론에서 해주려고 했던 건 칩 디자인부터 해서 사양 정도 알려주고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마치 모든 기술을 전부 이전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갔다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공장 견학을 갔다가 어떤 직원이 컴퓨터를 잠깐 봤는데 그것 때문에 산업 스파이다 이렇게 해서 추방을 당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자체 기술력으로 모든 걸 만들게 됩니다. 당시 일화를 들어보면 그 반도체를 전부 뜯어서 하나하나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엔지니어들이 거의 밤잠을 안 자고 또 노력을 해서 당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거의 10년에서 4년으로 단축시켰죠. 최근 일본의 불화수소가 너무 기술력이 뛰어나서 10년이 지나도 못 개발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기술력도 있었고 1년도 안 돼서 전부 따라잡는 거 보면 정말 국뽕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은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또 삼뽕이네 국뽕이네 비아냥거리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1984년 8월 64K D램 양산 1라인을 설립했죠. 본격적으로 제품이 출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1984년은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로 경쟁을 하던 이런 시기였어요. 일본은 당시에도 미국으로 덤핑 공격을 통해서 미국 시장을 장악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라는 또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자마자 64K D램의 반도체 가격을 확 내려서 아주 고사시키려는 이런 치킨 게임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덤핑이라고 하죠. 덤핑이란 말은 원가를 무시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팔아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런 행위를 말합니다. 일본은 당시 정부의 반도체 육성을 이렇게 등에 업고 미국의 D램을 원가 이하로 판매했었는데요. 이것과 함께 1985년 경기 둔화로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서 삼성전자는 1985년 당시에 1,400억 이상의 적자를 기록합니다.
당시에 1,400억이면 뭐 어마어마했던 거죠. 해당 기간에 미국의 인텔도 일본의 덤핑을 견디지 못하고 D램 사업을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의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당시에 기술과 경제적으로 미국을 따라와서 위협하던 일본을 플라자 합의를 비롯해서 반도체 협상으로 아주 보내버리죠. 그때 이 틈을 타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일본의 빈자리를 치고 들어간 겁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니까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당시 일본 반도체 최대 소비국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마이크론, 인텔 등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 때문에 거의 고사할 위기에 처했으니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겠죠. 자, 우선은 미국 반도체 협회 및 이 마이크론이 일본 기업들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하는 무역전쟁처럼 미국이 일본에 대한 조사를 착수합니다. 자, 우선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D램을 판매하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일본 정부의 지원금이 상당히 셌던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정부 지원금을 너무 강하게 넣는 바람에 미국에서는 관세를 올려서 공정하게 경쟁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일본을 완전히 보내버렸던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일본의 잠수함 사건입니다. 자,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 냉전 시대였어요. 자, 냉전 시대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1991년까지 미국과 소련이 이제 각자 동맹국들과 함께 경쟁하고 갈등이 이어졌던 이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전쟁을 벌인 건 아니었는데요. 당시 군비 경쟁부터 뭐 과학기술, 경제까지 이렇게 계속 경쟁을 하던 시기였죠. 서유럽, 미국, 캐나다가 나토를 만들어서 이 민주주의 동맹을 만들었고요. 바르샤바 조약으로 이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 동맹을 맺었었죠. 자, 당시에 소련과 미국은 군사 및 경제적으로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주 진출까지 했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의 달 착륙이 바로 이러한 소련과의 군사전쟁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군사경쟁을 하던 와중에 1980년 초부터 갑자기 소련의 잠수함이 미국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이유를 조사했던 미국은 1984년 일본의 도시바가 잠수함의 평면 가공 기술 및 공작 기계를 소련에 판매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소련의 잠수함들은 거의 소리를 낮춰서 레이더를 피해갔던 거죠. 자, 1980년대 당시 분위기는 언제든지 소련이 미국에 핵폭탄을 날릴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이 상당했던 이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당시 미국 영화들을 보면 심심치 않게 그런 내용이 등장하죠. 그리고 소련의 잠수함은 상당한 위협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본이 소련의 잠수함 기술을 판매를 했으니 난리가 났겠죠. 자, 즉시 미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매운동이 당연히 시작됐고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일본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는데 도시바 사장이 당시 사임을 했고 미국에 공개 사과까지 했지만 미국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죠.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요. 1985년부터 미국 정부는 일본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부터 시작해서 제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1986년 미일 간의 반도체 협상이 타결되면서 일본의 반도체 덤핑이 금지됐고요. 자,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자국 반도체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미국 반도체를 일본이 일정 부분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강매까지 체결을 하죠. 자, 이때부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자, 당시 삼성전자의 이병철 회장은 미국과 일본의 각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시대와 사건의 흐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임원들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면서 64K 만들고요. 그 다음에 254K 만들고 그 다음에 1메가 D램 만드는 이 세 가지 과정을 매년 1,400억 이상의 엄청난 적자가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당시 삼성전자 임원들은 계속 이렇게 나가다간 삼성전자가 망한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을 엄청나게 말렸대요. 자, 그리고 왜 1메가 D램을 만든 3라인을 양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마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내가 직접 착공식에 참여하겠다 하면서 결국에 3라인 양산을 시작하죠. 자, 하지만 그때까지도 역시나 반도체가 불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삼성은 판매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거기다 반도체 라인 투자까지 한다고 하니까 뭐 임원들은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987년부터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자,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분쟁으로 일본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못한 상황에서 그 당시 인텔 또한 D램 산업에서 철수를 한 이유였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이 일단 부족해진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됐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판매가 안 돼서 삼성전자는 공장에 재고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것이 1988년까지 전부 다 팔립니다. 그래서 1988년 한 해 당시 3,200억 원의 순이익을 더 내는데요. 한마디로 그동안 1,600억의 적자가 났는데 그거 제외하고 한 해 동안 1,600억을 더 벌게 된 겁니다. 그런데 1987년에 이병철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후 반도체 산업은 이건희 회장이 총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개발과 투자가 더욱 과감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반도체 산업은 투자 회수율이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요. 누가 더 빨리 시장에 제품을 내놓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차이 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반도체 신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대규모의 연구개발비와 함께 반도체 생산 라인을 제작하는 데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자, 반면 이렇게 생산된 반도체의 경우에는 수명 주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처음에 제품이 출시된 기간에는 가격이 상당히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점점 떨어집니다. 자, 정확한 비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갤럭시 폴드가 나왔죠. 자, 이게 거의 한 200만원 되는데 자,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떨어지겠죠.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출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런 특성 때문에 후발 업체들은 선발 업체들이 이미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가격이 하락할 때가 되어서야 개발을 완료하고 생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투자 회수율이 낮아지고 적자가 계속 쌓여서 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에 따라서 그동안 경쟁하던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고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반도체 D램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993년에 이건희 회장은 중대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당시에 세계 표준은 6인치 웨이퍼였습니다. 그런데 이 웨이퍼를 8인치 크기로 늘리기로 중대한 결정을 한 거죠. 자, 웨이퍼는 뭐냐면 이 동그란 모양의 반도체, 이 실리콘 기판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에 반도체 뭐 여러 가지의 공정을 거쳐서 반도체를 만들고 나서 세분하게 잘라서 이게 하나하나가 반도체로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크기가 더 클수록 더 많은 양의 제품이 나오겠죠. 자, 반도체 관련 공정 설명은 제가 예전에 일본 불화수소 규제 당시에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반도체 공정 관련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 찾아봐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때 웨이퍼의 크기를 6인치에서 8인치의 크기로 늘리면 이 장비부터 라인 자체를 다시 깔아야 되는 거죠. 이 때문에 투자 비용은 약 35%가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큰 기판에서 다 잘라서 반도체가 하나하나 나오기 때문에 공정 자체가 절약되고 더 많은 반도체가 나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생산량은 거의 78%가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뭐 제가 그 당시에 삼성전자에 다녔던 것도 아니고 뭐 지금도 안 다니기 때문에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자, 당시 이건희 회장이 웨이퍼를 6인치에서 8인치로 바꾸자 할 때 그때도 임원들은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뭐 잘못하다 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밀고 나갔고 뭐 6인치 웨이퍼가 8인치로 바뀌면서 삼성전자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죠. 이 때문에 D램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서게 된 게 바로 1993년입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뭐 삼성의 회장들을 뭐 이렇게 띄우는 이런 영상처럼 보이는데 자, 그건 아니고요.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대부분 공통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 뭐 제가 삼성전자의 광고비를 받았다거나 밥을 한 끼 얻어먹었다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이 당시만 해도 반도체에 한 7개 정도 업체가 있었는데 이때 치킨게임은 사실 없었습니다. 자, 치킨게임은 언제 생겼냐 하면 2002년 미국 법무부가 세계 7대 반도체 제조사들의 담합을 이 혐의로 조사를 하면서부터입니다. 뭐 치킨 게임은 영화에서 많이 봤지만 두 차가 서로 부딪히려고 밟아서 전속력으로 이렇게 전진을 합니다.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는 피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담이 작은 사람이 먼저 피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뭐 서로 죽겠죠. 자, 이게 바로 치킨 게임인데 뭐 알고 보면 결국엔 미국이 시작을 한 거죠. 자, 앞서 설명드렸지만 반도체는 워낙에 천문학적인 이 생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담합을 하지 않으면 가격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마진이 날 수가 없어요. 특히나 후발 업체들은 거의 죽으라는 거였죠. 자, 그런데 여기에 담합을 했다. 그래서 담합하지 말아라. 뭐 과징금 부과하고 미국 법무부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가장 중요한 수요처인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더 이상 가격 담합 안 하고요. 이제 눈치 싸움에 돌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데, 자, 메이저 7개 업체 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다 같이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반도체도 그렇지만 대규모로 설비 투자를 하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다른 데서 증설을 했는데 우리가 증설을 안 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고요. 그러면 퇴출을 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반도체 업체들은 대부분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급이 과잉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는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출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 회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버텨낼 수 있었고 나머지 업체들은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2008년 당시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 영업이익률이 0%였습니다. 간신히 본전치기만 한 거고요. 자, 반면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8%, 그리고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35%, 나냐는 마이너스 69%를 기록하는 등 이때부터 치킨 게임의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결국에 1년 후 2009년에 독일의 키몬다가 먼저 파산 신청을 합니다. 더 이상 뭐 버틸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2012년에 세계 반도체 3위 업체인 엘피다가 파산을 했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인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대만의 프로머스 그리고 파워칩 등이 파산하면서 이제 서서히 치킨 게임이 종료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이제 과점 체제가 형성되었고요. 자, 그럼 삼성전자가 2002년부터 시작된 이런 치킨 게임에서 어떻게 이겼냐? 자, 일단 다른 기업보다 더 빠르게 기술력이 높은 반도체를 시장에 내놓아서 투자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이 과잉돼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때는 생산을 늘리지 않다가 가격이 다시 오를 때 삼성은 투자 회수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때 모두 투자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생산을 확 늘려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때 생산을 늘려서 다시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나면 경쟁자들과 격차는 크게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또 따라오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반도체가 과잉이 돼서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먼저 회수한 걸로 또 투자를 하고 하면서, 자, 치킨게임 당시에는 삼성전자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큰 이익이 없었지만 이제 과점 체제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다 치킨게임보다는 기술 개발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치킨 게임을 시작하려고 했었죠. 인구도 많고 정부가 통제하면 자체적으로 일단 수요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니까요. 일단 수요가 어느 정도 창출되고 그리고 정부가 막대한 지원금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치킨 게임이 장기화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엄청난 위협이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도 도와줬죠.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더 이상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과 기술 빼내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무역합의와 별개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화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이런 문제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제대로 뭐 장비를 수출할 수도 없고,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금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기술 패권 전쟁을 할 때까지는 당분간 지금과 같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이런 독주가 깨지기는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세계 회사 내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디램 부분에서는 이 패턴을 그릴 때 선폭을 점점 미세화시키는 게 핵심인데, 이제 너무 미세화가 되다 보니까 이전처럼 이렇게 선폭을 줄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V 공정이라고 기존과 다른 공정을 통해서 패터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은 약간 정체되어 있어요. 이 디램 부분에서는요. 뭐 이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마이크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세 회사 모두 디램이라는 이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에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이 나머지 부분에서 수익을 더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디램과 완전히 다른, 뭐 새롭고 속도도 더 빠르고 단가도 더 저렴한 이런 대체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이런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캐시카우인 이 디램의 역사를 통해서 자, 앞으로 미래까지 한번 전망을 해봤는데요. 옛날 얘기처럼 재밌게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